예, 지금부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14차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상임 대표인 제가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5월 21일 출범한 저희 포럼은 시대 정신에 따른 현안의 논의와 평가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14차 포럼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하여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이신 존경하는 정남환 교수님을 강연자로 모시고 공정한 대입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교육은 태교에서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과정입니다. 교육은 국가와 교육기관과 학부모 학생들의 계획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한다고 명정하고 있죠. 또한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가치는 교육 백년지 대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알기 쉽고 예측 가능한 단순한 대입제도와 신뢰받는 공정한 대입제도에 두고 있으나 그 이후 줄곧 구절양장의 복잡한 엇박자의 정책을 노정하여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겪게 하였습니다. 대입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평생을 통해서 대입제도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정남환 교수님께서 교육의 난제 중의 난제인 대입제도에 관하여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두고 그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국가적 과제는 교육의 진흥이 바탕이 되며 이를 위한 전제로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산한 창호 선생은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표상하는 교육, 청년에게 낙망이 아닌 희망을 불어넣는 교육, 청년을 살리는 대입제도, 나라를 키우는 교육제도의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오늘 포럼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하실 분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정남환 교수님은 고서대 청소년 상담학과 교수, 고서대 대학원
교육진로 컨설팅학과 교수로 계시며 한국진로진학연구원 원장, 전국 입학담당관 협의회 초대 회장, 한국청소년학회 사무총장 등 여러 직책에서 헌신하시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선도자이십니다. 여러분께 정남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상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평생을 교육계에 있으면서 생각해왔던 가장 큰 가치 중에 공정 그리고 상식 회복 이런 개념으로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니 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본 듯한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잠깐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제목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혁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 보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equality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등, 공평 이런 용어로 쓰지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 equity라는 용어는 우리가 공평이라는 용어에다가 justice, 정의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밑에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3개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맨 우측에 있는 꼬마둥이는 전혀 야구 경기를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고요. 근데 키가 큰 학생 사람의 박스를 우측으로 하나 옮겨주니까 나란히 볼 수 있는 저런 세상을 나름대로 이제 정의라는 개념을 넣어서 공정하다 이런 그림으로 아주 요새 재미있는 그림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물론 이 그림이 전체를 대변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무엇이 공정인지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공정한 선택을 위하여 for a fair selection이니까 everybody has to take the same examination. 모든 학생은 똑같은 시험을 친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교수님이 앞에 동물 학생이 한 6개가 있는데요. 나무를 올라갈 때 한번 보십시오. Please climb that tree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 보세요 라고 하니까 누가 가장 자신 있을까요? 원숭이죠. 원숭이는 원래 나무를 잘 타니까. 근데 옆으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아이고 저 어항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저 친구는 전혀 이걸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는데 만약에 물고기한테 나무를 올라가는 능력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ability to climb a tree 나무를 올라가는 ability 능력이지요. 능력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제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살펴보시면 현 정부는 고입에 대한 이야기, 대입에 대한 이야기, 공정한 대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보시면 다음 PPT를 한번 보실래요? 예. 놀랍게도 1년마다 한 분씩 크게 제도를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조금 전에 우리 정영상 교수님께서 100년지 대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대학 교수를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교육을 every year 매년 이렇게
바꾸는 상황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월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4개월 되는 해였는데요. 이때 김상곤 장관께서는 수능을 이렇게 뭔가를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1년을 유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예란 말은 미룬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학생들에게는, 지금 이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이 교정 과정으로 수업은 이걸로 배우고 수능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생각나시죠? 선생님이 잘 가르쳐준 내용을 잘 소화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 정상인데 배우는 것은 2015라는 개정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시험은 2009로 치게 된다면 약간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 엇박자가 난 것이 바로 제 1차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딱 1년 있다가, 다음 PPT입니다. 딱 1년 있다가 2018년 8일인데요. 교육부는 드디어 2022 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하여 대학 입학 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대입의 전형 구조를 개편한다는 말은, 전형 구조라는 말은 수시와 정시를 퍼센테이지로 지금 한 7대3 정도 되었는데 조금 바꾸겠다. 두 번째, 수능의 체제를 개편한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공통수능과 선택수능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인데요. 이것을 선택을 국어를 만약에 시험 친다 이러면 공통국어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수능 과목이 있는 언어와 매체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 가지로 사연이 많았는데요. 공정성을 제고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학별로 좀 각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198개가 있지요. 각 대학에서 대학별로 어떤 식으로 고사를 보는지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정한 것을 2022 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3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은 둘둘 학번이 되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딱 1년 있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육 정책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그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대학교 교수들은 평가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드디어 세 번째가 나왔는데요. 와, 거기 나오기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태조사였는데요. 이름도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이라는 이걸 꾸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28일날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다. 두 번째, 대입전형 간 비율을 조정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한다. 그 다음에 사배자에 대한 기여 확대, 그 다음에 직윤을 위해서 사회적 통합전형을 도입한다. 이런 큰 또 하나의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분 말씀을 드렸어요. 세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음 PPT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좀 복잡한 거 보지 마십시오. 지금 고3, 고2 아이들이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과 수능이 어떻게 되는지, 또 현재 고1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아이들이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과 수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크게 세 파트로 나뉘게 되었어요. 자, 이런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입시를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교사 생활을 한 40년 했는데요. 저도 사실 도표를 봐야 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현행 흐름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드디어 올해 8월달입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2,3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를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마치는 이 고교 학점제라는 개념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와, 이 보통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을 최근에 이것 때문에 또 이 내용에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고1 가로치고 현 중2 이래 돼 있죠. 이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부형들이 이것 때문에 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Q&A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백신을 2번 맞았으니까 아마도 지금쯤은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 정부의 현 정부의 발표로 마무리 짓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거든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PPT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PPT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입 제도를 개혁하자 이런 쟁점으로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이게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찬이 있고 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개혁하자 아니면 다시 그만두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걸 제가 몇 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정부, 다음 우리 그 교육계가 가야 할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제안을 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지 그걸 보신 상태에서 지금부터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고유입니다. 그 앞에 전형이라는 개념을 제가 잠깐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저 형자는 저울 형자거든요. 전자는 사람 잴 전자라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전형이라 그러면 사람을 재다. 저울로 무슨 사람을 재지? 몸무게가 아니고 좌측에 보시면 퀘스천 마크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 점수를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느낌표를 수능 점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점수를 우리는 정량평가라고 그러고요. 가운데 물음표와 느낌표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학교 생활 기록부라 그러는데요. 저 기록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게 되거든요. 자, 현행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요. 1번 학생부 내신을 보는 교과전형, 2번 수능으로 시험으로 가는 수능전형, 3번 학교 생활기록부와 서류와 내신을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 세 파트가 되어 있거든요. 저걸 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전형 그러면은 재다른 뜻이니까 시험 혹은 평가라 그러겠죠. 오늘 발제도 우리가 지금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혁인데요. 대입이라는 말을 자꾸 쓰더라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다 이 소리죠. 혹은 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다 이 소리죠. 그걸 저희들은 전형이라고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1945년생 해방동의는 대학별로 시험을 쳤어요. 그 다음에 한
80년 8일 학번까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가 55년생이니까 이 대학 예비고사를 쳤었어요. 옛날에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82 학번부터 한 93 학번까지 학력고사 시험을 한 10년을 쳤었어요. 그리고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30년 정도를 바뀌지 않는 이름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라고 합니다.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대학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을 했어요. 이 제도는 미국에서 100년 정도, 1920년에 시작한 제도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101년 된 제도입니다. 저 제도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을 해서 2014년부터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전형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현 대학 입학 전형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냐면, 자, 다음 정부, 현 정부가 끝나면 정부는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거든요. 그럼 다음 정부에서 정부는 유한하지만 국가는 우리의 미래의 학생들은 우리가 계속 성장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전 세계에서 또 대한민국을 빛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어간다 생각하고 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은 정시를 확대하기를 찬성하시나요? 반대를 하시나요? 물론 여기에는 찬반이 당연히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둘 다 틀리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내용이 아닙니다.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전에 우리가 대입의 전형의 역사를 보았듯이 정시가 이게 최고의 교육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교생활 기록부가 최고의 교육 시스템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국민들이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국가는 국가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과 학부모로서 행복한 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되거든요.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대입제도의 주요 쟁점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8가지를 제가 원래 이 수업을 한 학기 정도 해야 될 수업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차기 정부가 어떤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조금 고려해 볼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에서 있으면서 학생을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이렇게 입학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을 가르친 아이들을 4년 이후에 정말 괜찮은 신인을 만들어서 취업을 하게 하고 또다시 살아가게 하는 이 과정을 한 20년 정도 하면서 저는 이 8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양쪽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찬반 그러지 마시고요. 저게 쟁점이구나.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음 정부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평가 방법입니다. 상대평가냐 절대평가, 소위 말하는 성취도 평가냐, 원점수를 쓰느냐 표준 점수를 쓰느냐 100분위를 쓰느냐, 저 괴로움이거든요. 물론 오늘 제가 저걸 설명하거나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눈을 저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차기 정부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형, 유형과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느냐, 논술로 보느냐, 음악미술체육처럼 실기를 주로 보느냐, 아니면 수능 시험을 보느냐. 이게 전형을 볼 때 요소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기도 찬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학생부가 중요하다. 맞지요. 수능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책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전형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학생부 교과를 몇 %로 뽑을 것이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몇 %로 뽑을 것이냐, 수능 전형으로 몇 %를 뽑을 것이냐. 이 비율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소위 말하는 학종파, 소위 말하는 수능파, 무슨 소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지, 수능 시험 치면 되잖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변하고 글로벌 사회가 변해가는 그 상황을 보면 수능만이 우리가 가야 할 오지선다형 줄 세우기 점수로 대학을 결정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럼 교수님 뭐가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균형을 어떻게 맞을까? 네 번째입니다. 전형의 시기네요. 언제 볼까? 수시냐, 정시냐. 올해도 9월 12일이었나요? 수시가 이제 마감되고 나서 저희들은 지금 곧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평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간 하루에 10시간씩,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0시간씩 평가해야 됩니다. 수시입니다. 엄청 어려운 과정입니다. 정시, 또 정시론 시험을 쳐서 국가가 주장하는 공정한 시험이니까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고 수시 정시를 통합해버리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 열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럼 도대체 뭡니까? 학생부 교과니까 내신이네요. 쉽게 내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는 한 2,300개 정도 되는 일반 고등학교 중에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도 있고 공부를 좀 중간쯤 하는 고등학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중학교에서 이미 선발을 한 학생들은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과 또 일반고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내신을 상대평가 9등급을 했을 때 점수를 특목자사고에 3등급하고 일반고에 3등급을 똑같이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내신에 있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를 잘하는 집단이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하고 공부를 좀 중간점 하는 집단이 있는 내신하고는 전국을 똑같이 보고 뽑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 1등급에서 9등급은 전국에서 똑같이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그러기 싫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잣대를 달리하니까 부모님들 보기에는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대학 교수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집단이잖아요. 집단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여러분, 학생부를 종합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종합이라는 것은 A와 B와 C를 종합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갈까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1, 2, 3학년 동안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을 잘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대강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대학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으니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록을 한 선생님들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학교 생활부를 기재한 퀄리티, 그 질을 봐야 되고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저것을 어떤 식으로 어느 학교가 기록을 어떻게 해서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로 이 학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심화학습,
연결 학습까지 했는지를 볼 수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가 있고, 아이고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학교 생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의 학생부와 대학에서 선발 과정에서 편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학부형들은 깜깜이 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도대체 모르겠다. 아닙니다. 매우 밝게 교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를 다르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게 이제 학생부 종합입니다. 제가 지금 6개 이야기했습니다. 논점이 다 달라요, 보면은. 자, 드디어 수능으로 넘어왔네요. 여러분, 수학을 문과 아이들이 잘할까요? 이과 아이들이 잘할까요?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도 배우고 기하 이런 것도 배우는데요. 문과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만 배우거든요. 여러분, 영어도 잘 모르겠죠? 벌써 다 까먹으셔서. 그런데요, 올해부터는 지금 고3 아이들에게는 문, 이과 통합수능을 시험 치거든요. 초태입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면 당연히 이과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텐데요. 심지어 수학의 1등급이 이과 아이들이 90% 이상을 받고 문과 아이들은 10%밖에 못 맞는다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과목을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이거는 지금은 상대평가입니다. 수능에 있어서. 그런데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사탐, 과탐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사탐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고요. 과탐 상대평가거든요. 여기에서 저 과목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능을 어떻게 수능 과목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기하를 진로 과목으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현 체제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물생지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 4가지 투, 물생지화 투도 진로 선택으로 넣어놨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과목 구조를 수능에서는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수능 최저,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죠? 3합이 4를 가져오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 과목이 합이 4가 되려면 어떤 조합이 되지요? 1등급, 1등급, 1등급 플러스 2등급이죠. 그래야 4가 되잖아요. 이런 수능 최저 학력을 왜 요구를 할까요? 대학들은. 전국에 있는 2300개 고등학교의 수준이 다 다르다고 보니까 수능은 그래도 전국을 똑같이 쳤으니까 저 점수를 가지고 수능 체제를 맞추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논술 서술형으로 수능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는 수행평가라 그래가지고 지필고사인 중간고사, 기말고사 플러스 뭘 보느냐면은 논술 서술형을 많이 보거든요. 그 논술형과 서술형에 있어서의 흐름을 수행평가에서 연습하듯이 시험도 오지선다형 똑똑기를 하지 말고 조금 서술형과 논술형, 여러분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하는 시험 많이 보셨죠? 아이를 붙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인데요. 이런 IB 시험 같은 것은 주로 논술 서술형으로 시험 치는 것으로 우리도 저리 시험 한번 쳐보자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자, PPT를 잠깐만 띄워줘 보실래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저 논술 서술형이 다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수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쟁점입니다. 마지막 대학별 입학 지정이죠. 자, 여러분 대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대학이 198개가 있죠. 대학마다 다 지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볼까요? 대학별 고사가 있죠. 대학별 고사는 뭐가 있나요? 논술로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실기로 교수님들이 시험을 칠 수도 있고 교수님들이 면접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생활 기록부라든지 이런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서류를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별로 다 다릅니다. 이걸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학이 200개라 잡고 과가 한 30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가 이제 전공이 한 30개 있다 생각해 봅시다. 200 곱하기 30 하면 6,000개 정도 되죠. 전형이 한 6,000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옆에 보면은 선발 전형 모집 충원이라는 저 슬픈 이야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 198개 지금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작년부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선발이 아니라 모집입니다. 모집이 아니라 충원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학생이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어떻게 입학 지원을 할까요?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을까를 고민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대학 입학의 주요 쟁점을 한 8가지 쭉 말씀드렸는데요. 뭐 얼마든지 100분 토론을 하든 뭐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저 관점으로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학부모와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이 정책을 기획하는 교육부, 교육청,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이 쟁점을 보시면서 다음 과제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PPT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남은 부분 설명드리고 제가 질문 및 답변을 받고 오늘 수업을 마칠 텐데요. 대입제도의 개혁 방향입니다. 대입제도의 개혁 방향.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발제 방향을 우리 정 교수님께서 발제의 흐름을 알려주셨고, 저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현 정부의 정책을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마스크를 벗고 제가 대입제도의 쟁점, 항상 찬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목을 제가 8개 알려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짧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차기 정부에서 그렇다면 대입제도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누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개념을 제가 가만히 추석 연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공정, 원래 교육학 용어가 아닙니다. 아마 법학 하시는 분들의 용어인 것 같아요. 그 DK 여신상도 보면은 여러 저울을 들고 있더라고요. 평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울을 가지고 평가하지요. 조금 전에 제가 저울 보여드렸다시피 전형이니까. 공정은 뭔가 생산자, 그러니까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잣대일 수도 있어요. 공정하다가 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근데요, 상식이라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처럼 수요자 입장이 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제도잖아 라고 하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만드신 분들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홍보를 해도 상식에 어긋나면은 그거는 공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됐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려면 대입의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제가 8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국가교육회의. 물론 국가교육회의 이름은 여러 형태로 있었습니다만은 2022년 내년 7월에 정식으로 발족되는 국가교육회의 역할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가교육회의가 정식으로 열릴 텐데요. 이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은 제발 제가 아까 저기 영어로 된 거 please라는 단어가 있던데, please, 제발 차기 정부에서도 5년 안에 모든 것을, 교육을 해결하려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정부에, 행정부에 관계하지 말고, 이거 원래 10년 단위거든요, 국가교육회의는. 그렇다면은 이 국가교육회의가 정권에 상관없이, 행정부에 상관없이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펴주십사 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저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현재 김진경 의장님 같은 분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교육회의 제발 법대로 공정하게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1번 말입니다. 2번입니다. 교육부의 역할. 우리나라 교육부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교육부와 대학은 어떻게 상생 공존해야 할까요? 대학은 생각보다 좀 자유로운 곳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자율권이 침해를 받으면은 대학이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예산이 너무 약하고 돈이 없으니까 대학들이 만약에 교육부의 눈치를 본다면 이거는 학문의 생산뿐만 아니라 대학의 원래 고유의 특성, 고유의 자율권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교육부의 역할, 대학의 자율권 저 부분을 최대한 교육부 역할을 할 거는 하되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법으로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좀 챙겨주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방향으로 삼고 싶은 한 영역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구가 엄청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 40만 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재수생을 합치면 한 50만 명 수능을 시험을 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작년에 드디어 30만 명이 깨어졌지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세대에서는 그래도 한 60만, 70만, 80만 이렇게 태어났던 인구들 1971년생은 100만 명이 넘어갔던 인구가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올해 태어난 아이들 19년 있으면 대학생이 되지요.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총원이 26만 명이라 생각했을 때 과연 대학에 얼마나 올 수 있을까요? 저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하다가 벌써 작년에 한 4만 6천 명 대학 미달됐습니다. 대학 정원은 43만 명인데 올 수 있는 아이들은 40만 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아이들 누가 채워야 되나요? 외국 유학생으로 채우거든요. 죄송합니다. 채운다는 말을 써서. 그래서 저는 이 from 선발 to 모집까지 이게요. 선발을 하는 이런 대학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선발이 되겠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있대요. 보니까 지금은 가을입니다만은 대학은 벚꽃이 피는 순서로 망한다고 너무나 낭만적인 이야기지만 대학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이 없어서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저 대학들을 위한 정책을 교육부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하는 것을 정말 잘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역균형 인재 육성 정책이라는 저 용어는 법률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에서부터 이 부분이 당연히 연결되다가 최근에 이제 특히 내년부터 이걸 의무화하는 바람에 조금 희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로서 저는 딱 우리나라 중간이니까 중간에서 가만히 보면 서울도 보이지만 지방도 다 보이거든요. 저 정말 균형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보십시오. 입학을 할 때 지역 인재를 그 지역에 필요한 만큼 할당하면 그거 희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약대가 처음으로 이제 10몇 년 만에 이렇게 고졸 약대생이 약대로 어플라이 한 것이 엄청 율이 셌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의대 한 3,000명 되는 의대 정원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역 할당 인원이 있어요.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간호대학이라든지 법대라든지. 그것 덕분에
요분에 제법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숨통을 틔웠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도 이제는 지방에 있는 공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공기업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인재를 뽑을 수 있는 할당을 해주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0%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30%, 40% 이런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것도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 대학을 지역에서 나오고 취업도 지역에서 하게 된다면 조금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이 마당에 출산의 그 흐름도 이런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에듀테크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이미 이런 설명에도 제가 안 합니다.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줌으로 들어오셨죠? 이제는 앞으로는 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교육도 에듀케이션 플러스 테크놀로지 시대거든요. 옛날에 교수님이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고 하는 시절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AI라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 아이들에게 인구가 지금 4분의 1 토막 나는 마당에 그 아이들에게 일당 사는 학에 우리가 뭘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의 교수, 학습, 평가. 교육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이죠. 가르치는 걸 어떻게 가르칠까요? 러닝, 학습을 어떻게 할까요? 이발리에이션,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저 시스템을 이제는 에듀테크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옛날 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옛날 학습이 아니거든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교육적으로 많이 발전된 나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나라도 있습니다. 글로벌이랍니다. 글로벌 에듀케이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구하고 배워서 대한민국에 알맞는,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이런 정책들은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제 좀 있으면 2022 교육과정이 나올 텐데요. 영국의 교육과정하고 이런 많이 빌려옵니다. 우리나라도 빌려주기도 하고, 일본의 교육과정 가져오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좋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OECD Education 2030, 에듀케이션 2030년을 위한 저 교육 프로젝트.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거 더 깊이, 더 뿌리 있게 편견 갖지 마시고 차기 정부에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100년 된 입학사정관 제도를 미국은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만 해도 입학사정관 제도를 3번씩이나 바꿨거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기 정부에서는 교육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5년 만에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중기계획 세우시고요. 국가교육원이 있잖아요. 20년 계획 세우십시오. 그래야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번째입니다. 럭키 7이네요. 저는 이 행운을 누구에게 드리고 싶을까요? 수요자 중심입니다. 교육부의 공무원이 짜는 것이 교육정책이 아니고요.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저 수요자를 위한 교육정책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정책이 아닐까요? 너무 공급자 중심, 선생님 중심, 공무원 중심, 교육부 중심으로 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수요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저 개념을 좀 살려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8번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 소비자에서 교육 생산자로, 여러분 소비와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육부 정책이 나왔어요. 아이고 또 무슨 정책이 바뀌었나 라고 비난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우리가 때로는 정책을 위반도 하고 참여도 하고 제한도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정부, 그런 교육 정책을 생산하는 교육부, 그런 정책을 생산하는 우리 차기 정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교육 제안 사항을 발표드렸습니다만은 하나하나마다 몇 시간씩 토론을 해서 좋은 내용이 들어올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제가 너무 많이 말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자, 저도 이제 이만큼 정리를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선 교육의 가치 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자들은 지금 우리 교육은 과연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경쟁 교육을 시키는 나라이고, 경쟁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교육은 학교 가서 뭔가를, 또 학원에 가서 뭔가를 암기하고 외우는 그런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강한 자아를 가지고 주체적인 비판 능력을 가진 인격체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의 목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발제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이고, 이 교육의 가치 문제네요. 맞습니다. 경쟁이냐 협력이냐, 혹은 지식 교육이냐 역량 교육이냐, 혹은 이제 자존감을 지닌 인격체라는 질문을 하신 분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 생각을 물었으니까, 과연 우리가 이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경쟁이 우선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동료 그룹과 아래 위를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양쪽 다 맞지요.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 위주로만 이렇게 시험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야 협력이라든지 어떤 역량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조금 다음 순위로 내려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교육의 목적은 결국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교육학의 목적도 서양에서는 무엇을 끄집어내다, 이런 이제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educare 그쪽에 나온 용어거든요. 애는 무엇 밖으로 이 소리고, ducare은 끄집어내다 이 소리거든요. 우리나라 이 동양 문학에서는 교육, 그러면 가르치고 키우고, 그 참 잘 돼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학생의 내용을 끄집어내는 그런 교육도 맞고요, 또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도 맞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가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그 사람을 좀 전에 질문하셨던 분처럼 경쟁 위주로 너무 쏠리지 말고 주변에 있는 배려, 공동체를 위한 봉사,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나가는 것이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의 가치 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부원하는 것은 생략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 부동산 정책과의 관련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수시를 도입하고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정시 수능 비중을 높이고 그 수시 비중을 낮추도록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육의 평준화를 주장하면서 지방에 세웠던 특목 자사고들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고등학교 교육과 대입제도가 개악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와서 다시 입시교육의 또 최적지는 서울 특히 강남으로 이렇게 복귀되면서 강남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규제하고 교육 정책의 어떤 역주행 그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조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제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이고 부동산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 생각이 나는데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집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간다고 아버지 큰일 났다고 집을 못 산다 그러는데 너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야 되겠노 라고 하는 말만 했던 추석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동산과 교육 아마 상관관계가 아마가 아닐걸요. 머스트일걸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전국에 한 10개 정도 되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역 단위로 잘 이렇게 분배했다고 생각하는 저 아이들을 만약에 서울에 있는 강남이 최적지라는 판단이 되면 결국은 서울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것 같고요. 특목 자사고를 이렇게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교수로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시 정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데요. 수시도 좋고 정시도 좋은데 갑자기 정시를 40% 이상을 대학에서 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당황스러운 정책이었었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런 고입 정책과 이런 대입 정책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칩니다. 결국은 강남 8학번 시절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 나왔던 스카이캐슬의 레전드, 전설이 또 부동산과 교육의 상관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지혜롭게 정부에서는 잘 조절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대학의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해서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대학 무상 등록금을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반값 등록금을 내세워서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대학의 정부 지원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대학 등록금을 10년이 넘도록 규제함으로 인해서 수도권 몇몇 대학을 제외한 지방 대학들은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대학 정책은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대학 재정 확보 측면에서 어떤 그 대학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정책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거 재정 부분이네요. 이게 참 돈이 어디서 정말 많이
뭐 세금이 그다지건 뭔가 국가가 좀 잘 살게 되어서 대학에다가 예산을 정말 많이 좀 펑펑 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 가서 있을 때 커뮤니티 칼리지를 몇 군데 좀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할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인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자기 주에 사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갈 때는 학비가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 주에서 살면서 세금을 내면서 대학을 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걸 하시는 거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어디 있을까요?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역대학이라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년제 대학이 주로 많은데요.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이런 커뮤니티 칼리지를 베이스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학 재정 이거 좀 국가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대학들이 지금 한 13년간 무슨 등록금 동결 이래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교수들 회의해보면 기획처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 정말 예산 빠듯합니다. 교수님들 아껴 쓰십시오. 아껴 쓰는데요. 연구하고 이게 글로벌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재정은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갑자기 목이 메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21세기가 아닌 2021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이 발표가 났는데요. 사실 대학에서는 난리가 났거든요. 재정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1년에 48억씩 준다 그러는데 떨어지면은 지금 52개 대학이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뭐 무슨 패자부활전을 한다 이런 말도 들리고 이거 지금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은 학생 수는 줄지요. 등록금은 동결됐지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학생도 안 오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국립대도 위험하더라고요. 사립대는 말할 나이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가 정말 특별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대학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차기 정부에는 좀 그 우선순위를 대학을 살리는 예산으로, 교육의 예산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우리 교육 전문가이신 정남환 교수님께서 질문에 답변하실 때마다 아이고,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진행을 맡을 때마다 나도 토론이나 발제를 한번 하면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기도 합니다만 정말 특히 고등교육 현장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진행자가 사적으로서 여러분께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고교 학점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학점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 정책은 결정되지 않았고 교사 집단의 반발과 재반 여건의 미비 등으로 정책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이 2024년 2월까지 현재의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를 그때가 2024년입니까? 아버님 대학 입시 결정을 해야 결정하는 것이 그 대학 입시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때 그지? 이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할지 난감한데 그 의견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사는데 또 아이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에 아이고 아닙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 고등학생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되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실시될 고교학점제 지금 많이 많습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교사 집단이 72%가 반대를 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학에서 내가 배운 전공을 가르치는 것이 전문 선생님인데 아차 잘못하면 너머 과목, 남의 과목을 가르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업무가 엄청 과중될 것이라는 걸 포함해서 왜 또 이렇게 제도를 바꾸느냐라고 하는 이제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같아요. 심지어 전교조까지 반대하는 정책인데요. 국가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이 대학에서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돼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아이를 뽑아서 4년간 잘 교육시켜서 정말 괜찮은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임무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을 결정을 언제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4년 예고제라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2월 28일까지 네가 시험 칠 대입제도 이렇단다라고 알려주는 법이 있어요. 4년 예고제라 그래요. 그럼 2028학번인 2024년 2월 28일까지 이걸 국가가 알려줘야 된다고요. 뭐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이게 이제 대학의 임무인데요. 지금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엄청 홍보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대학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시동을 안 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객관식 오지선다형 떡볶이 수능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적어도 서술형, 논술형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선생님들이 가르친다는 이런 말들이 있다시피 이제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정말 좋은 세대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의 선발 방향은 지금 수능 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수능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신 체제는 아닌 것 같다. 내신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고교 학점제가 실시된다면 고교 학점제형 무슨 전형이 나오겠죠, 이름이. 그러니까 앞에 아마 고교 학점제라는 말이 붙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형이 있었죠. 교과로 보는 전형, 학생부 종합고로 보는 전형, 수능으로 보는 전형, 이 세 가지 전형이 아마 각각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333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능을 잘하는 아이는 수능대로 한 30%, 또 교과 내신을 잘하는 아이는 지방 아이들은 교과 내신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도록 한 30%, 그 다음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정말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인성이 좋은 아이들에게는 수능과 내신이 조금 약간 약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도 한 30%,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뭐 탈북자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천도 있고 하는, 이렇게 좀 3331 이렇게 좀 했으면 했던 것이 제 개인적인 그 대학의 전형 시스템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대학의 이 자율성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진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학 운영의 이 전반에 현재 교육부가 통제가 너무 좀 과다해서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사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교육까지 통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그 역할을 하고 대학 교육은, 그러니까 중등까지 역할을 하고 대학은 고등교육이죠. 대학 교육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대학 교육이 창의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대학에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의 정책적 문제네. 교육부 장관님 들으시면 제가 또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는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육부의 역할, 또 대학의 자율성, 그 다음에 과연 교육부가 대학을 어디까지 통제라는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맞는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맞아요. 초중등 교육 단계는 교육부가 맞는 게 맞아요. 그럼 왜냐하면 초중등 교육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학은 고등교육 단계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법이 있으면 고등교육법에 있는 대로 좀 하면 좋겠는데 교육부가 너무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셨던 대학의 경쟁력, 특히 이제 국제 경쟁력, 우리나라야 서울대학교 하면 넘버원입니다만은 전 세계 서울대학교 경쟁력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대학은 대학대로 이걸 살려갈 수 있도록 좀 교육부가 놔두시고요. 교육부는 교육부의 그 정책 중에서도 제발 좀 이런 예측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좀 그 좋은 자원들, 그 좋은 전문 엘리트 집단 공무원들이 합하셔서 정치색은 배제하고 우리 수요자를 위해서 5년, 10년, 20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미국에는 유니버시티 타운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미국을 이렇게 가보면 주민이 한 2만 명 정도 있는데 학생이 한 5천 명 사는 걸 보고 유니버시티 타운이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참 이쁜 공동체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부산에 살고 있는 아이가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월세방 얻어가지고 원룸 얻어가지고 4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어디서 취업을 해야 될까요? 서울에서 해야 될까요? 지방에서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아닌 유니버시티 타운은 그 동네 아이가 그 대학을 가서 그 커뮤니티에 취업하는 이게 나름대로는 이 동네마다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자기 관내에 있는 대학들 이런 거하고 잘 연계를 해서 산학협력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좀 더 확산시켜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좀 합치는 그 다음에 그 지방정부, 그 다음에 이 대학, 이런 산지학 협력까지가 돼야 되는 이런 좀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책 연구가 된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조금 더 나은 정부가 되지 않을까. 교육을 위하여. 제가 바라는 교육부의 역할은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학생과 학부모가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대학의 자율성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는 교육부가 된다면 너무나 이렇게 상생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부가 없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는 작은 대학의 교수의 푸념이었습니다. 교수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정말 실력도 갖추지만 인성을 갖추어서 사회로 나와서 취업하고 다시 아이를 낳고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는데 교육부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번개 질문을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교육부를 정치 폐지 OX 문제로 제가 여쭈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뭐 독립된 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라든지 뭐 등등 아니면 지금 대교협을 좀 이렇게 기능을 좀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부는 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고 번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로마의 법원에 보면은 각자에게 그 몫을 돌려주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했더라고요. 네. 이 대학마다 근학이념이나 교육 목표나 이런 것들이 다 특성화되어 있는데 차별이 되어 있는데 이 대학 입학 그러니까 그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뭐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OX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ank you, sir. 예, 뭐 오늘 발제자하고 사전에 뭐 복도에서 만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 대학에서 근무한 그런 어떤 동업자적인 입장에서 생각이 좀 비슷한 그런 면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혹시 입장하신 분들 중에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없으면은 우리 여기 현장 참가하신 우리 정도상 교수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혹시 장 교수님, 예, 다른 말씀 없으시죠? 예, 정말 대한민국 개혁 과제 많습니다. 뭐 검찰 개혁, 노동 개혁, 뭐 여러 가지 개혁 많지만 저는 언제나 교육 개혁이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개혁이다, 가장 우선이어야 하는 개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교육 개혁 중에서도 더 코어 핵심인 대입제도 개혁에 관해서 정말 초전문가이신 정남환 교수님께서 발제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고 편히 잠자고 학부모님들이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이 교육정책의 전문가이신 정남환 교수님께서 우리 이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말씀을 총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4차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